미소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인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전란의 상처는 여전히 백성들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는 더욱 궁핍해지는 세상이었지요. 한양 북촌 끝자락 기와집이 줄지어 늘어선 곳에 운양부라 불리는 명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무관과 문관을 배출하며 3대에 걸쳐 벼슬을 이어온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에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어르신 서만공은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하였고 3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남 석건은 무과에 급제하여 강직한 성품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그 강직함이 때로는 오만으로 비치곤 했지요. 차남 서유는 문과 출신으로 영민하고 재치가 넘쳤으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탐욕의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서유. 그는 두 형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막내 도령. 서율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뜰을 뛰어다닐 때 그는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형들이 활을 쏘고 말을 탈 때 그는 후원을 거닐며 꽃과 나무를 관찰했습니다. 아버지 서만공은 막내에게 큰 기대를 두지 않았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했지요. 그렇게 서율은 홀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었지요. 그는 말없이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20살이 된 서율은 여전히 병약했으나 그 고운 얼굴선과 깊은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글을 읽기보다 사람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운양부의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도령이라 불렀습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 해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조용히 번지고 있는 불안의 기운을 말입니다. 운양부에는 세 아들 외에도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 석건의 곁에는 늘 무관 출신의 하인들이 따라다녔고 차남 서윤의 주변에는 그를 아는 청지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주인을 섬기며 은근히 파벌을 이루고 있었지요. 하지만 막내 서율의 곁에는 단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운양부에서 가장 오래 일한 집사 노안이었습니다. 그는 서율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을 섬겨온 충직한 사람이었지요. 백발이 성성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고 막내 도령을 유독 아끼며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초연이라는 이름의 하녀였습니다. 초연은 3년 전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만공이 직접 데려온 하녀였지요. 20살 안팎의 나이에 단아한 얼굴을 지녔으나 그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른 하녀들과 달리 초연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검은 꼴을 탈 줄도 알았습니다. 손끝이 곱고 걸음걸이가 우아했지요. 마치 양반 규수 같았으나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며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서율은 처음 초연을 보았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하녀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기품만은 감출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서만공은 초연을 막내의 처소 근처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너를 돌보라는
간단한 명 하나만 남긴 채 말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서율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새벽이면 후원을 거닐고 아침을 먹은 뒤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다시 뜰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후원에서 초연과 마주칠 때였습니다. 도령님, 안녕히 주무셨나이까? 초연은 언제나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지요. 그래, 잘 잤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오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서율은 알고 있었습니다. 초연이 밤마다 몰래 우는 것을 말입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면 그녀의 처소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서율은 그 소리를 듣고도 다가가지 못했지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그녀의 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운양부의 대청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남 서건과 차남 서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형제의 도리를 지키는 척했으나 둘 다 서만공이 남긴 재산과 권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의 평온은 이미 사라졌구나. 그해 가을. 운양부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만공이 갑자기 병상에 누웠던 것입니다. 의원이 오가고 약이 다려졌으나 그의 기력은 나날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석 달을 버티던 그는 마침내 삼형제를 모두 불러들였지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서만공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단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유언장을 열어보도록 하여라. 노안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삼형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아버님 그리고 사흘 뒤 서만공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사무제가 끝난 뒤 노안 집사는 서만공이 남긴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삼형제와 집안의 어른들이 모인 대청에서 그것이 펼쳐졌지요. 유언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장남 석건에게는 금을, 차남 서윤에게는 은을 주노라. 그리고 막내 서율에게는 하녀 초연을 맡기노라.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형들은 금과 은이라는 말에 눈빛을 빛냈고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막내는 결국 하녀 하나 받았구나. 병약한 몸에 재산도 못 받고 불쌍하기도 하지. 차남 서유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막내를 끝까지 아끼지 않으셨구나. 하녀 하나로 족하다. 여기신 모양이지. 장남 석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막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율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저 자신을 무시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의 문구 하나하나에 묘한 의미가 담긴 듯 했지요. 초연을 맡기노라. 단순히 하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서율은 조용히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차남 서윤이 서유를 찾아왔습니다. 아우야. 그 하녀 말일세. 그는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자네에게는 필요 없을 게 아닌가. 형님께 넘기든지 아니면 내가 데려가든지. 하세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맡긴 것이 아니라 준 것이네. 하녀는 물건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형님, 서율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서윤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좋을 대로 하게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네. 그가 떠난 뒤 노안 집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령님, 잘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군께서 남기신 뜻을 지키신 것입니다. 초연 낭자는 결코 평범한 하녀가 아니옵니다. 서율은 노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노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초연 낭자를 잘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주군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아는 물러갔습니다. 서율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연은 대체 누구인가? 정월 대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서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매화 향기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율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은빛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형체는 바람처럼 흩어지며 초연의 방을 향해 사라졌지요. 서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것은 무엇이었나? 그는 초연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연을 마주쳤을 때 서율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아무 일 없었는가? 초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사옵니다. 도령님,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확신했습니다. 초연은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지요. 며칠 뒤 차남 서윤이 초연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초연이구나. 서윤은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막내 도령의 하녀라지만 이 집안의 하녀는 모두 우리 형제의 하녀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오늘부터 내 방도 청소하도록 하여라. 초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님의 분부를 받들겠나이다. 하지만 서율은 그 말을 듣고 서윤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초연은 제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형님의 하녀가 아닙니다. 서윤은 비웃었습니다. 아우가 언제부터 그리 당찬 말을 하게 되었나? 하녀 하나 때문에 형에게 대드는 것이냐?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 집안에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녀 하나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서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지요. 그날 밤 초연이 서율을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그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도령님께 폐를 끼쳐드려 죄송하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뜻입니다. 하오나 나는 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아버님께서 맡기신 것만은 지킬 것이오. 초연은 고개를 들어 서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였지요. 감사하옵니다. 도령님,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서율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서랍이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서찰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율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서율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것이다. 너에게 초연을 맡긴 이유를 이제 알려주마. 서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초연은 평범한 하녀가 아니다. 그녀는 몰락한 관료, 가문의 마지막 혈육이다. 병자호란 때 그녀의 부친은 나와 함께 싸우다 목숨을 잃었고 나는 그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초연을 데려와 키웠다. 서율은 숨을 죽이며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부친은 죽기 전 내게 중요한 것을 맡겼다. 그것은 이 집안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초연이 성인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할 때만 전해져야 한다. 너는 비록 병약하나 마음이 곱고 사람을 볼 줄 안다. 그래서 초연을 너에게 맡긴다. 그녀를 지켜주고 때가 되면 그녀가 가진 사명을 함께 완성하여라. 형들에게는 금과 은을 주었으나 너에게는 진짜 보물을 주는 것이다. 초연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이 서찰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라. 서율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초연이 왜 글을 읽을 줄 알고 왜 기품이 있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녀를 자신에게 맡겼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엄습했습니다. 초연이 가진 사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 집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날 밤, 서율은 초연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후원, 매화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초연 서율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도 되겠소. 그대는 대체 누구요? 초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령님께서 아셨군요. 아버지께서 편지를 남기셨소. 초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하녀가 아니옵니다. 아니, 이제는 하녀이지요. 하지만 한때 저희 집안도 양반이었사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부친은 병자호란 때 주군을 따라 싸우다 전사하셨습니다. 그 뒤 집안은 몰락했고 저는 거리로 내몰렸지요. 주군께서 저를 찾아내셨을 때 저는 겨우 15이었습니다. 주군께서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글도 가르쳐 주시고 음악도 배우게 해주셨지요. 하지만 세상의 눈이 두려워 저를 하녀로 삼으셨습니다. 서율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군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부친께서 남기신 것을 찾아 제 본분을 다하라고 말입니다. 부친께서 남기신 것이란 무엇이오? 초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옵니다. 다만 주군께서는 그것이 이 집안의 진짜 재산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도령님과 함께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서율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과 은은 형들에게 주고 진짜 재산은 나와 초연에게 맡기신 것인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서율과 초연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서율은 더 이상 초연을 하녀로 대하지 않았고 초연 또한 서율을 진심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며 단서를 찾았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율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초연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도령님, 차를 드시옵소서. 고맙소. 서율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밤마다 우는 것 같소. 무엇이 그리 괴로운 것이오? 초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령님께서 아셨나이까? 소리가 들렸소. 하지만 어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다가가지 못했소. 초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때때로 부친과 어머님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리고 제 처지가 한스러워 우는 것이지요. 서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오. 내가 곁에 있소. 초연은 고개를 들어 서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되고 따뜻했습니다. 초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감사하옵니다. 도령님.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매화꽃만큼이나 아름다웠고 서율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남 서유는 막내와 초연이 가까워지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수상하다고 느꼈지요. 아버지께서 그 하녀를 막내에게 맡긴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는 몰래 초연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연이 홀로 후원을 거닐 때 서윤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낭자, 잠깐 우리 도령님께서 부르십니다. 초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처소로 끌려갔습니다. 초연이라 했나?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범한 하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아버지께서 너를 막내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 초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그저 하녀일 뿐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서유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주고 너는 막내에게 주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초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다가와 그녀의 턱을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막내 도령이 어떻게 되든 모른다. 알겠느냐?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서율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무슨 짓이십니까? 서유는 초연을 밀쳐냈습니다. 아우가 감히 형의 처소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다니. 초연을 놓아주십시오. 하녀 하나 때문에 형에게 대드는 것이냐? 서율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초연은 제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형님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서유는 비웃었습니다. 좋다, 데려가거라. 하지만 기억하라. 이 집안에서 내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없다. 서율은 초연의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 초연은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령님, 죄송하옵니다. 제 때문에 괜찮소. 서율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지킬 것이오. 초연은 서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하고 병든 도령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겠다는 한 사내의 눈빛이었지요. 며칠 뒤 초연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후원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서율은 집안을 뒤지며 그녀를 찾았으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안 집사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도령님, 큰일이 옵니다. 초연 낭자가 마을 밖으로 끌려간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소?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차남 도령님의 부하들로 보였다고 합니다.
서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이 초연을 납치했다는 말이오?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럴 가능성이 크옵니다. 서율은 곧바로 서윤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초연이 어디 있습니까? 서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네. 하녀 하나 도망간 것 아니겠나? 거짓말 마십시오. 형님의 부하들이 초연을 데려간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서윤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없으면 함부로 형을 의심하지 마라. 서율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 마을의 무당이 운양부를 찾아왔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흐트러졌습니다.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운명을 거스른 자가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지리반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서율은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잡아져야 기운이 돌아올 것입니다. 무당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율은 밤새도록 초연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율은 아버지의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연이 가진 사명을 함께 완성하여라. 사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서율은 서재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서랍을 열어보고 벽을 두드려 보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책상 아래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판자 하나가 다른 것과 색이 달랐습니다. 서율은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연에 붙이는 나에게 이 집안의 진짜 재산을 맡겼다. 그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다.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문서와 장부들이다. 그 문서들에는 조정의 은밀한 거래와 권력자들의 비리가 담겨 있다. 잘못 다루면 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초연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었다. 초연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고 초연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 서유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초연에게 위기가 닥친 것이다. 이 지도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초연을 구하고 함께 그 문서들을 지켜라. 서율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운양부 박산속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초연이 있는 것인가? 서율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안 집사를 불러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사 어른,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노안은 지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옛 사당입니다. 주군께서 가끔 그곳에 가셨지요. 저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도령님의 몸으로 어찌 산을 오르시려 하십니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초연을 구해야 합니다. 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율과 노아는 몰래 운양부를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율은 평소에도 몸이 약했기에 자주 쉬어야 했지요. 도령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소. 계속 갑시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두 사람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낡은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당 안에는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서율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둥에 묶여 있었고 앞에는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서율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를 초연을 놓아주십시오. 서윤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올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잘 왔다. 이제 둘 다 여기서 입을 다물게 하면 되겠군, 형님.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 하녀가 알고 있는 것을 빼내려는 것이다. 서윤은 초연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숨겨둔 재산, 그 위치를 이 계집이 알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구나. 초연은 고개를 들어 서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만두십시오. 내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서윤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내 주제에 형을 거역하다니 이제 너도 없애야겠구나. 그가 서율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율은 피하려 했으나 병약한 몸은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노안이 앞으로 뛰어들어 칼을 막아냈습니다. 도령님을 해치게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안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서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노안을 밀쳐내고 다시 서율을 향했습니다. 서율은 뒤로 물러났으나 곧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그 순간 초연이 소리쳤습니다. 멈추십시오. 서윤이 돌아보았습니다. 초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사오니 도령님만은 해치지 마십시오. 서윤은 칼을 거두며 다가왔습니다. 빨리 말하여라. 사당 뒤편 우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초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윤은 곧장 사당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틈에 노안이 초연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초연과 서율은 노안의 부축을 받으며 사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서윤이 뒤쫓아왔습니다. 감히 날 속였느냐?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세 사람을 쫓았습니다. 서율과 초연은 산길을 따라 도망쳤으나 서율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지요. 초연이 그의 손을 잡았으나 그녀 혼자서는 그를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도령님, 초연이 울먹였습니다. 서율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먼저 가시오. 나는 괜찮소. 안 됩니다. 저는 도령님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초연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노안이 도착하여 함께 서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윤도 이미 그들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서윤이 칼을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으아! 그의 비명이 메아리 쳤습니다. 서율과 초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 세 사람은 간신히 운양부로 돌아왔습니다. 장남 석건은 동생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관군을 보내 수색했으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율은 모든 진실을 장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지도, 그리고 서윤이 초연을 납치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석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것을 남기셨다니 형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석건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가 초연과 함께 그 문서들을 관리하도록 하여라. 나는 이 집안의 겉을 지키고 너는 속을 지켜라. 형님, 나는 오만했다. 금과 은만을 탐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지. 아버님께서 너를 시험하신 것이었구나. 석건은 서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였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며칠 뒤 서율과 초연은 지리도를 따라 진짜 숨겨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사당이 아니라 운양부 후원 깊숙한 곳, 오래된 우물속이었습니다. 우물 안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조정의 은밀한 거래, 권력자들의 비리, 그리고 전쟁 중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것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초연이 물었습니다. 서율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을 지키라 하셨소.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소.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되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오. 억울한 사람을 돕고 부당한 권력을 견제하는 데 쓰는 것이지요. 초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부친께서 원하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그 문서들을 정리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서율은 더 이상 병약한 도령이 아니었습니다. 초연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의 몸도 마음도 강해졌지요. 장남 석건은 전쟁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돕는 일에 힘썼고 서율과 초연은 숨겨진 문서들을 활용해 몰락한 가문들을 도왔습니다. 운양부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봄날 서율과 초연은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매화꽃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요. 도령님, 초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저를 도령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서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서율이라 부르시오. 초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저는 그대는 이미 하녀가 아니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원하셨소. 서율은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집안을 지키는 동반자요. 그러니 이제는 편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초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령하니. 서율나리.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서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으나 그 어떤 것보다 단단했습니다. 여름이 왔고 어느 날 서율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지요. 서율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뜻이다. 나는 내가 약하지만 강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몸은 약하나 마음은 강하고 욕심은 없으나 책임감은 강하다. 그래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긴다. 금은 한때의 재물이나 사람은 천금이니라. 초연을 잘 지켜주고 그녀와 함께 이 집안의 진짜 보물을 지켜다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서율은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후원에서 초연이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화 한 가지를 들고 서율을 향해 걸어왔지요. 서율 나리, 이 꽃을 드립니다. 초연은 수줍게 웃으며 매화를 건넸습니다. 서율은 그것을 받아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이 꽃처럼 그대도 아름답소 초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께서 저의 봄이옵니다. 그녀의 말에 서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운양부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매와 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서율은 병약한 몸이었으나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버텼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보물은 금도 은도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재물은 한때 머물다 가는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